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실장 김현일입니다. 오늘 세계 주정역과학융합학회 제2차 콜로퀴움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미연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 콜로퀴움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은 여기에 우주론과 이제 하도낙스의 그 수리 체계라는 제목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또 듣고 공부해왔던 그런 그 역학에 관한 역학의 그 우주론 그리고 하도낙스의 이제 수리 체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멋진 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뜨거운 박수로 성미연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 선생님들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으로는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들어가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참위서로서의 역이라고 하는데, 참위라는 말이 일반인들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언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참위서의 명칭이 어떤 거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일부의 문헌에 해당이 되는 이 여기를 누가 쓴 거고 언제 쓰여진 거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에 가장 중심 이론을 가지고 있는 우주론입니다. 굉장히 여기 하면 괴기설 이래가지고 64개에다가 기후를 다 대입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대 사람들이 왕조의 수명을 점을 치고 이 왕이 어떻게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들을 예언을 하고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걸 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점이 신빙성을 가지려면은 기본적인 우주론 정도는 있어야 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여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숫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주론을 숫자로 다 설명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론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숫자로 설명하는 태극의 형성 과정입니다. 태극을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한대에는 태극을 1이다, 원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굳어져 있었는데, 그게 왜 1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내기 위해서 태극에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역수로 주역에서 사용하는 숫자들로 설명을 해낸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 이제 절로 넘어가면은 도로 통일되는 우주론, 이걸 전부 다 노자의 도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역전에 특히 개사전에 형이상자 위시도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도라는 것이 유가 문헌으로 좀 넘어오면서 우주론과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저자들이 그 도를, 노자의 도를 이제 개사전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 주역과 결합을 시키면서 자기들만의 세계관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도를 숫자로 규정을 하기도 해요. 그거를 15라는 숫자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거를 1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도낙서와 연결이 되는데, 하도낙서 하면은 대부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송대의 그 점들로 이루어진 하도낙서를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사실 한대에는 그런 도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점으로 그려진 거는 송대에 와가지고 뭐 진단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전설처럼 이렇게 전해져 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착화시킨 게 주희죠, 주자. 이제 그렇게 이제 주역 본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도낙서가 전래문헌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뭐 상서나 뭐 이런 데서 주역에서도 그 개사전에서도 나오고 다른 여러 문헌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그것들이 뭐다라고 이게 송대의 도상과 연결되는
접합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여기에 그런 논의들이 조금 있었다. 여기를 저술한 저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작자가 미상이기 때문에 이따가 할 내용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누가 쓴 건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숫자가 하도와 낙서라는 용어를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면서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참의서에 나타나는 하도 낙서의 용어이고 두 번째가 여기 통계험 여기 건착도에 나타나는 낙서 구수설입니다. 세 번째가 여기 건곤착도와 여기 하도수에 나타나는 하도 십수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목적은 여기에 우주론에 나타나는 15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15라는 숫자를 딱 이렇게 보면은 동양 철학 특히 주역을 좀 전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낙서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더해도 15의 숫자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마방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매직 스퀘어라고도 서양에서는 부르기도 하고 그게 단순히 수학적 차원에서의 발전이나 발견이 아니라 역이라고 하는 주역 내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되었던 개념인데 이제 그거를 역이라는 책에서는 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금방 낙서라는 말이 나왔듯이 송나라 때 하도 낙서 수리 체계의 문헌적인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물론 송대 하도 낙서의 그림은 송나라 때 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유적인 체계의 기원은 사실은 여기보다가도 훨씬 더 고대의 원시 시대로 넘어가죠. 원시 시대에 이미 그런 출토 유물들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출토 유물들은 유물로서 존재할 뿐인 거고 실물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글자가 쓰여지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하도 낙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한나라 때 여기라는 문헌이 나오면서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고대 유물로부터 송대의 하도 낙서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여기가 하고 있다,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건착도에 대해서 먼저 그 사고 전서 총목 제요라는 편에서 여기 건착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서와 오경정이 이정조의 주역 집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다. 역의 주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다른 위서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순정하다. 태율구궁, 사정사유는 모두 15의 설에 근본을 두므로 송유들의 대구리일의 그림이 나온 것이니 주자가 그것을 취하여 주역 본의의 도설에 나열하였다. 그러므로 정대창은 한 위 이래로 역학을 말하는 자들을 모두 그것을 종주로 삼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어떤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주역 개사전 정도의 레벨을 갖춘 게 여기 건착도다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되겠습니다. 이 문헌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편들도 모아서 여기다라고 지칭을 하는 편인데요. 두 번째 이제 참의서로서의 여기라는 거를 알아볼 때 참의서가 이제 뭐냐를 먼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참의서는 참서와 위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책서를 쓰죠. 그래서 문헌입니다. 문헌. 그런데 이제 조금 경전, 육아 경전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는 서적들이었어요. 한나라 때 나온 책들인데 참서는 보통 지금 남아있는 이제 참서들을 딱 모아보면은 하도와 관련된 제목이 하도로 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서라고 붙은 책들이 있고 논어참이 있고
여러 가지 한 요 세 가지 정도의 부류들을 크게 나눠서 참서라고 하는데요. 설문회자에 보면은 참은 험의 뜻이다. 징험이 있는 책이다. 하락에서 나온 책을 참이라고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참서에라고 붙은 하도 낙서의 용어가 이 한나라 때는 요것만 봐도 한나라 때의 하도 낙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도상의 하도 낙서가 아니라 책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남아있는 기록, 문헌 기록에만 따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은 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역경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주역을 흔히 역경, 역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거에 대항해가지고 조금 역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시빅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들과 조금 다른 결에서 약간 예언하고 점술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붙은 그런 책들, 그런 성격을 가진 책을 위라고 합니다. 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직물의 씨줄입니다. 그리고 경은 날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경과 경과 위의 방향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 경전을 해석한다. 유교의 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위서들을 보면은 역위 종류가 있고요. 상서위가 있고 시위가 있고 예위 있고 악위, 춘추위, 효경위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효경위가 가장 마지막에 좀 후대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참과 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경전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그거를 해석하는 성향이 강하냐, 아니면은 그냥 예언하고 점치고 이런 데만 치중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분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위서 속에서 참서들을 아까 하도 부류, 낙서 부류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구분을 해보자면은 여기 상서위 시위처럼 이렇게 경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주술적인 차원에서 예언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해석해 내려고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참서와 위서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경에 대해서 대한 유기가 정립이 되면서 참서와 위서가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자와 성립 연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역기는 한 60여 종이 잔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볼 만한 뭔가 맥락이 있고 이런 글들은 8종류에 그칩니다. 역이라는 문헌을 포함해서 모든 참서들이 이제 집일되기, 그러니까 모아지기 시작하고 편집되기 시작한 게 명나라 때가 처음입니다. 명나라 송곡이라고 하는 학자가 참서의 책들을 모아서 기록을 해 나갔고 그게 고미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고미서가 최초로 이제 참서들을 모아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명나라 때 그 사람이 이제 정확한 생멸연대는 미상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명나라 때부터 이 참위서를 모아왔다. 그러면 그 전에는 기록이 없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한나라 때 서한 말기 정도의 역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너무 예언적이고 약간 종교적인 뭐 이런 색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점술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그거를 자기의 권력에 뭔가 위상을 세우고자 아니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굉장히 남용을 하게 되죠. 자기 의도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당나라 뭐 이런 당나라, 수나라 뭐 이런 나라들을 거치면서 이 여기를 포함한 참위서들이 다 분쇄되거나 불타서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태워 버립니다. 불태워 버리고 믿을 수 없다. 아니면 이런 책 이제 더 이상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서 종류들이 굉장히 남아있는 책들이 지금 남아있는 몇 가지, 한 8가지가 제일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책들 중에서 여기 건착도가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건곤착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곤착도는 다른 문헌들에서 많이 백호통 뭐 이런 거 있죠. 양안 시대에 있었던, 동안 시대에 있었던 백호통이나 아니면은 당나라 때 주역정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 몇 번, 많이라고는 또 할 수 없겠지만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들에서 인용 문헌으로서의 좀 많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통계험이나 계람도, 곤령도, 시류모, 건원서재기, 변종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게 한날 한시에 막 딱 이렇게 누가 만들어서 써버린 게 아니고 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쓰여진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연대를 언제로 추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임충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위서의 기원과 위서의 정형화 혹은 성서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위서의 정형화가 최소한 성제시대보다는 빠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제가 이제 딱 천자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32년에, 하면서 유흥과 유향 부자한테 이렇게 책을 좀 정리를 해라라고, 궁중에 있는, 왕실 도서관이죠. 거기에 있는 책들을 정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칠략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들 속에는 위서의 편명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문헌적으로는 이게 언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어받은 한서 예문지에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 여기 종류의 그 책 제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혹시 뭐 한나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른 책들에 인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가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서라고 하는 책에 여기 통계험을 인용을 하면서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인용한 기록이 있고 그게 서한 초기죠. 200년에 태어난 사람이 가히이기 때문에 서한이 이제 202년에 왕권을 잡으면서 유방의 왕권을 잡으면서 이제 성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200년대 그때 가히가 태어났고 죽은 그 연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꽤 일찍 죽었어요. 아마 30대에 죽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썼겠죠. 신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통계험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통계험이라는 책 그리고 위서라고 하는 여러 편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서한 초기부터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대에 만들어진 책들이 아니다, 문헌들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서 이심전에 보면은 이심이라는 사람이 대사마 왕근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 위서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오경육이 존술현사라고 얘기를 하는 오경육이로 학술을 숭상하는 뛰어난 선비들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육위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과 대비되는 위서로서의 뭔가 체계가 이 이심이 말하던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칠략에는 위서의 편명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심이라는 사람이
이미 하나의 어떤 구절로 오경육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거를 숭상하는 선비들이 유가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칠략이 정리되기 될 때까지는 위서부류가 아직 경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적어도 궁궐 그 도서관 내부로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민간에서 유통되었던 문헌이었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가이라고 하는 과거의 재상이 인용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성립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역위라고 하는 이런 책, 상서위나 이런 것들이 서한 말기쯤 성제 시대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고 있었고 오경육이라는 말로 언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가희 얘기를 했는데 가희가 기원전 200년에 출생해서 168년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게 된 사람인데 신서태교 편에 여기 통계형 위에 적혀 있는 요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희뿐만이 아니라 사기 퇴사공자서에서도 이 여기 통계음과 조금 비슷한 실지호리 차이천리라고 하는 구절만 딱 따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라는 책과 관련된 여러 개의 편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다라는 거는 추정을 해보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여기라는 명칭은 우리는 지금 여기 해서 제가 책 표시로 그 쌍꺽쇠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마치 한 권의 책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이 명칭이 이렇게 고정화되기까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특정한 서명이 아니었을 거다. 주역과 관련된 어떤 위서의 책들일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서에 속하는 영류문헌에 대한 총칭이었을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상서위나 뭐 이런 시위나 예위나 악위 이런 것들도 악경과 관련된 위서들, 악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의 위서들 이런 정도의 명칭이었을 건데 그게 점점 이제 나중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여기라는 책 이름처럼 이제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서 영류의 형성은 적어도 이제 가히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세기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미상입니다. 한대 상수역 하면은 대표적인 학자가 세 사람이 있죠. 맹희, 초연수, 경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맹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좀 활동을 했습니다. 맹희는 생물연대는 위상이지만 기록을 조금 찾아보면은 기원전 51년에 활동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맹희가 뭐 옛날에 한나라에는 박사관을 육경에 대한 박사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맹희가 박사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못했는데 그 전왕손의 제자였습니다. 박사였던 전왕손의 제자였고 근데 기록에 따르면 어쨌든 이런 역가후 음양재변서라고 하는 게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양이 관련되어 있고 기후와 관련되어 있고 재변이라고 하는 뭔가 재앙이나 뭐 이런 굉장히 괴기설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책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요런 것 그리고 그 맹희한테서 공부를 배운 역학의 뭐 이론들을 조금 배운 초연수 같은 경우도 생물 미상이지만 초연수도 은사로부터 자기의 역학을 전수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연수한테 배운 사람이 경방입니다. 이 경방 같은 경우에 는 지금 그 초연수도 그렇고 경방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지금 남아있고 한국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초연수는 영림이라는 책을 썼고요. 경방 같은 경우에는 경방역학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세 사람의 역학이 전부 재변설,
그 제이설이나 괴기설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초연수와 경방도 모두 은사한테서부터 뭔가 자기의 학설을 받았다, 계승받았다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들 사이에서 은사 뭐 숨어서 활동하는 뭐 선비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방술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방술사들 중에서 일부분이 이제 은사이기도 하고 이 방술사들의 어떤 역학 사상이나 체계들이 민간에서 막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역이라고 하는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경전에 기대서 관방역학으로 흡수가 된다. 이제 서한 말기에 되면 흡수가 될 거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고요. 그 흡수되는 과정에 있어서 맹희, 초연수, 경방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맹희가 여기 부류의 상수역을 관방역학으로 유입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여기를 보면은 나중에 맹희, 초연수, 경방의 후학들이 여기라는 문헌의 성격을 가진 어떤 문헌들을 만들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 어떤 학계에서 사용이 되는 얘기들인데 저는 그게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근거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통계험에 나온 구절이 여기에서는 고정기본이 맞물리 하면서 이렇게 쭉 했던 이 구절이 가의의 신서나 사기 퇴서공자서에 보면은 역왈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전 부류의 어떤 책을 보고 그거를 인용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역전 문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오로지 통계험에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통계험에서 얘기할 때 역왈이라고 인용 표시가 없거든요. 그냥 고부터 시작하는 요 구절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험의 문헌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역과 관련된 해설서나 뭐 이런 문헌들 중에서 여기 통계험 같은 것들, 위서 부류에 해당하는 것들도 역전으로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석사 논문 때 그런 내용을 조금 다룬 적이 있고요. 여기에 저자가 맹희나 초연수, 경방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시기가 안 맞는 거죠.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서한 초기부터 가히 시대 때 있었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형성되어 오던 이 역위 부류의 책들이 서한 시대의 역위라고 통칭이 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한 말기에 그 통칭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맹희, 초연수, 경방의 제자가 쓴 거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학자들과 저는 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참의서는 여기를 포함한 참의서들은 대부분이 옛날 책들은 뭐 대부분 그렇죠. 저자 이름을 잘 남겨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방술사나 은사들의 저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각 편들, 우리가 지금 보는 편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저술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계람도라고 하는 통계험 말고 여기 계람도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이 편에 보면은 같은 이론인데도 다양한 관점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 계람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적어도 저자가 2명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한 명이 먼저 쓰고 거기에다가 계속 덧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맹희, 초연수, 경방의 후학들이 그냥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썼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여기 우주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첫 번째가 이제 숫자로 설명한 태극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인데요. 인용문입니다. 무릇 유형이
무형에서 생겨난다면 건, 고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러므로 태역이 있고 태초가 있고 태시가 있고 태소가 있다고 하였다. 태역이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이다. 태초라는 것은 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태시라는 것은 형이 시작되는 것이며 태소라는 것은 질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졌지만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것을 혼륜이라고 한다. 혼륜은 만물이 서로 섞여 있으며 아직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쫓아도 얻을 수 없으므로 역이라고 한다. 역은 형상이 없고 경계가 없다. 역이 변하여 1이 되고 1이 변하여 7이 된다. 7이 변하여 9가 된다. 9라는 것은 기의 변화의 끝이니 이에 다시 변하여 1이 된다. 1이라는 것은 형체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된다. 사물에는 시작이 있고 장성함이 있고 끝이 있으므로 3획을 그려서 건을 이룬다. 건과 곤이 서로 나란히 함께 생겨나니 사물에는 음과 양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그것을 중첩시킴으로 6획을 그려서 궤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뒤에는 이제 한문 원문입니다. 그러면 이 인용문 여기 건착도에서 말하는 우주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5가지의 범주가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이 이제 태역이죠. 태역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 태초는 그 잠재된 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단계죠. 왜냐하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 태시에서부터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태시에서 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태역과 태초는 무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소는 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고 그 앞에서 기형질이 다 갖춰져 있지만 천지만물로 분화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 원기의 상태, 그거를 혼륜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용어를. 그래서 태시, 태소, 혼륜이 유형의 단계에 해당하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혼륜이라는 것이 바로 태극을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인용문에서는 태극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여러 편의 건착도나 건곤착도에 보면은 태극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전부 우주론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혼륜이 바로 태극을 얘기를 하는구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보시면은 역은 태극에서 시작된다. 태극이 나뉘어서 둘이 된다. 태극이 나뉘면은 천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혼륜의 상태가 바로 태극이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역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태극이 이루어지고 태극이 이루어지면 건곤이 행한다라고 하는 구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구절은 약간 태극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이 우주론을 좀 정리를 도표화해 보면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 혼륜, 그 건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무형이 앞에 2가지 태역, 태초까지고요. 뒤에 것이 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문 원문을 그대로 써서 조금 보기가 그렇지만 같이 한번 보시면 태역은 기가 드러나지 않는 단계이죠. 태초는 기지시, 그러니까 기가 시작되는데 이 시작되는 게 그냥 단순히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작된다라는 의미 속에 앞에서 미현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어떤 다른 학자들은 기지시를 기가 최초로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또 뒤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시는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태소는 질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 그런데 이런 것들이 179로 이제 숫자화로 변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마지막에 태극 단계, 혼륜 단계에 와서 이 기형질이 다 갖추어진 원기의 하나의 덩어리, 만물이 생성되기 직전의 어떤 단계를 1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는 태역부터 건공까지가 만물까지가 전부 다 기라는 거죠. 기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한 대의 우주론들을 보면은 기화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기의 발전 과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우주론들을 기화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기의 우주론도 기화 우주론에 해당이 됩니다. 태역 단계에 있었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어떤 기의 상태에 있던 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태극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기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그것을 한 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태역 단계는 다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아직 우리의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도 느낄 수 없는 잠재된 상태의 기, 움직임이 없는 기죠. 그런 상태의 기였던 것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태극이 형성되기까지 드러나는 단계. 그렇지만 아직 만물을 만들지는 못한 거죠. 그런 단계에 있다가 이게 무거운 거는 땅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올라가면서 이제 천지를 만든다. 만물이 생성된다. 분화되는 단계.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잠재, 현현, 분화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로 여기를 구성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주론을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우주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제자백과가 생겨나고 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한대 역학이나 한대 사상들이 이렇게 생성이 였던 거는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의 일환으로서 여기 건착도의 우주론도 이 계사전이나 노자의 영향 속에서 탄생한 우주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사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에는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를 낳으며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라고 하는 구절, 역유태극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 다음에 노자에 보면 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고 삼이 만물을 낳는다 라고 하는 우주론적인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건착도의 우주론과 좀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거를 딱 단계로 나눠보면 계사전에 물론 역유태극에서의 역이 우주론의 한 어떤 단계나 하나의 범주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건착도를 쓴 그 우주론을 쓴 저자는 이거를 하나의 범주로 생각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태극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역, 태극, 양의가 나뉜다면은 노자에도 도, 일, 이가 나오고 그걸 받은 여기에 저자는 그 역을 태역으로 가장 최초 우주의 근원적 존재를 태역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의 근원적 존재가 점점 기의 존재니까 발전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뭔가 더 진행이 되면서 태초, 태시, 태소, 혼륜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천과 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도표화해서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뭔가 역도, 태역이 있고 태극 1, 1791이 이제 1 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태초와 혼륜이 1에서 1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로 변하는 거는 천지에서 2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요 도표를 먼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 태극의 변천 과정을 태초, 태시, 태소, 혼륜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태극이 전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서 계사전과 노자의 영향 속에서 이런 우주론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간 시기가 있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들죠. 태초와 태극을 모두 다 일로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직관적으로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현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지금 있는 여기의 주석은 전부 정현이 달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뭐 정현의 주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현의 주석으로 일단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정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현이 나중에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가 1이라고 얘기했는데 태극이 또 그 홀륜이 또 1이라고 얘기를 한 거, 이거는 여기에 그 부분을 쓴 저자가 잘못 썼는 걸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2인데 원래는 숫자 2가 되었어야 되는데 1로 적어버렸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현의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1과 2를 잘못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 우주론을 이해를 해보면은 1을 썼고 마지막에 1을 썼다라는 거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런 결론이고, 그거 먼저 이제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79의 양수로만 기의 변화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근데 그렇다면 태극이 양기로만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양기가 형성된 뒤에 음기가 생기는 건가? 또 의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잘못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들을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문점 1에 대해서 태초와 태극을 왜 1이라고 썼는가? 양안 시대에는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죠. 원기를 의미를 하기도 했고 태일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1이라는 것이 우주의 최초의 어떤 것으로 근원적인 존재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진 양안 시대 관념 속에 태극은 1이다, 그리고 그거는 원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태극 원기의 형성 과정을 원기의 응결 혹은 발전 과정을 설정하여 논리적인 단계로 세분화시켰을 뿐인 거죠. 그 태초의 그러니까 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그 기도 원기인 거죠. 최초의 기니까. 그러면은 그 태초의 기가 점점 우리 눈에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 흐물흐물한 어떤 형상을 지닌 그런 것들로 전환이 되면서 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적인 요소로 갖추는 태소가 되고, 그게 세 가지가 다 모여서 이제 홀륜이 되었다. 그거를 이제 여기 건착도의 저자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우주의 발생 과정을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숫자를 끌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태극 원기는 태초에서 홀륜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쳤을 뿐인 거지, 홀륜에서 새롭게 생성된 어떤 태극이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와 홀륜, 그 태극이죠. 그것을 1이 다 똑같은 숫자 1로 규정한 것은 같은 것이 약간 조금씩 변화하는 기와 우주론의 어떤 변화 과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거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재적인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숫자의 개념으로서 1을 중복적으로 썼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재적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거는 송대의 그림이지만, 송대의 복희 64개 차서도에 보면은 태극이 먼저 있고 음과 양이 나누고 그 다음에 사상이 나뉘고 8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한 계단씩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죠. 분화가 되는데, 어쨌든 그것들은 새로운 뭔가로, 태극이 있었던 것에서 새로운 건괴, 공괴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반에는 태극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이 발전해 나가서 분화되어 나가서 건괴, 공괴 이런 64개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재적인 상관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서울대 김병환 교수님
교수님이 예전에 쓰셨던 논문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주역의 수학적 논리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라고 하는 논문이었는데요. 주역의 수열은 확산되는 진행 방식이 아니라 내삽되는 분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 내삽된다라는 말이 자기 내에서 계속 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작용이 일어나는. 그거를 자기 유사성이다. 자기 유사성을 가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자기 유사성이 내재적 상관성,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포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역에도 태초, 태시, 태소, 태극으로 발전되어 가는, 전환되어 가는 그런 것들 사이에 있는 내재적 상관성이 태역에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태역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내재적 상관성의 표현을 하고자 숫자로 1과 1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설명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주역에서 시초점을 칠 때 7 나오고 9 나오면은 효가 뭐 이렇게 양효가 되고 6과 8이 나오면 음효로 이제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역에서 사용되는 그 숫자들인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주역 여기에 우주론으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자이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 15, 여기 건착도에 나오는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과 이제 연결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하도 낙서죠. 그 중에서도 낙서가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하도의 십수설도 연관성이 있죠. 15라고 하는 숫자와 여기서는 복희가 용등에 이제 있었던 그 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밑에 보면은 요임금도 거북이가 돌을 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하도는 용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의 관념 속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거북이가 돌을 가지고 왔다라는 구절이 있고 그것도 요임금이 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안국에 얘기한 것처럼 딱 두 사람이 복희와 우임금이 받은 하도와 낙서 그걸로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한대 사람들이